맛있는 글을 쓰기 위한 습관. 아까 이제 잠재력 뭐 이런 거는 조금 추상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죠. 예. 좋은 글들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시, 단편 소설, 그다음에 좋은 노랫말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수채집도 하고 따라서 적어보기도 하시고 하면 좋고요. 이제 맛있는 글을 쓰기 위한 습관이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 습관들인데 제가 아무튼 글 잘 쓰는 분들 이렇게 이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어쨌든 이렇게 공통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제 나는 같은 길로 다니지 않는다. 이게 저는 참 이렇게 그 기자 생활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얻은 소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간접 체험을 기자는 하는 거잖아요. 내가 겪은 게 아니라 남이 겪은 얘기들을 쫓아다니는 거라서 어떨 때는 회의도 들어요. 이건 뭐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맨날 주인공인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뭐 뒤치다거리 하는 것 같고 그분들만 그러니까 물론 글로써 빛내드리긴 하는 거지.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그 이제 한 사람이 인도방랑을 쓴 후지와라 신야라는 일본 그 여행 작가면서 사진가이면서 저널리스트입니다. 저의 그 Y에 나왔던 김윤덕의 사람인 인터뷰에 보면 후지와라 신야 인터뷰가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후지와라 신야에 대한 그 감동을 압축해서 뭐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왜 이 사람이 그 일본 젊은 세대들의 그 구루 스승처럼 존경을 받는지 뭐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 짧게 말씀드리면 인도방랑이라는 책을 1970년대 초반에 펴냈는데요. 이 책 때문에 인도라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이제 인도 순례라는 그런 게 시작된 그 첫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도방랑을 읽고 가는 그게 청년들 사이에 굉장히 큰 붐이 일어서 한국에는 해적판이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이 책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막 수입된 이런 게 이제 금지돼 있고 이래서 제대로 나온 거는 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제대로 책이 개학돼서 나왔지만 해적판으로 돌아다니고 많은 문인들 중 한국의 많은 문인들이 이 인도방랑에서 영감을 얻은 사람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그냥 인도방랑이라는 책을 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한 기행문이 아니에요. 정말 정말 어느 철학자가 쓴 참 이렇게 감동을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여행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제 이분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저를 전율시켰던 그 대답들이 몇 가지 있고 그 기사에도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걸 인터뷰 때 자주 물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인터뷰에 따라 굉장히 개성 있는 대답을 하시는데 이분은 후지와라 신야는 그냥 사랑은 처음부터 있었고 가장 나중까지 남는 것 이렇게 딱 한 줄로 제가 전율 참 멋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나는 같은 길로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100명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더라도 내가 회사를 가고 학교를 가고 내가 어디를 퇴근할 때 집을 돌아가도 매일 우리는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만 타고 가고 버스를 타면 버스 그 노선만 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은 저더러 충고하면서 너가 기자고 글을 쓰는 사람이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고 하루는 전차를 타고 가 한 번은 뭐 중간에 내려서 걸어서도 가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루해서 성격상 지루해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삶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삶의 태도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밤을 새우고 일을 한 다음에 아침에 밥을 먹으러 아침 조찬을 주는 식당을 갈 때 그 집에서 주는 그 공깃밥과 반찬 그대로 먹기가 싫어서 자기 냉장고에서 꼭 뭐 락교라는 그 일본 뭐 이런 음식들 그런 양념이나 뭐 이런 걸 주인 몰래 가져가서 가서 자기식으로 그 주인이 내온 밥을 더 맛있게 만들어 먹는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야,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그러한 노력도 굉장히 수고스럽지만 이 사람이 괜히 좋은 글을 쓰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는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하지만 매일 길을 바꿔서 출퇴근을 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다른 길로 가보는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가봤으면 이렇게도 가보고 뭐 직선으로도 가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지하 보도로도 가보고 지상 위로도 가보면 굉장히 내가 보는 풍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신야의 에세이에 보면은 그 늘 같은 길로만 다니던 여자가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나 뭐 직원이 이제 구조조정을 당했나 뭐 이런데 그 사람이 하루는 이제 너무 이제 절망감에 또 이제 그 길로 오려다 보니까 그 길이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공사 중이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회도로로 이제 가야 되는 그 길이 늘 가던 집을 오가던 길이 공사 중이라 우회를 해서 가는데 그 뒷골목에 정말 동백꽃이 주단처럼 깔려 있는 골목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인생을 꼭 내가 생각해 오던 그 방식대로 살 필요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회사에 그래 구조조정 해라 사표 던지고 제2의 인생을 찾으러 떠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우주야라 신야의 에세이는 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되게 간단한 일화인데도 늘 우리가 전철을 타도 왜 습관적으로 자기가 바라보는 창문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바라봤을 때 또 마주치는 풍경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신야의 책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내 몸에 습관으로 들이면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다 찾을 수 없었던 글감들이 보인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 후자라 인터뷰를 생각해내서 나는 같은 길로 다니지 않는다. 제가 그 수습 기자들이나 우리 초보 기자들 훈련시킬 때도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야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뭐 진실이라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서 아주 새로운 맛을 주면서 글을 읽게 하느냐,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자기 스스로가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생각한다고 해서 절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든요. 현장에 있어야 되고 많이 다녀봐야 되고 새로운 걸 많이 봐야 되고 이래야 정말 내 후배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 뉴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관찰의 힘, 아까도 뭐 중간중간에 관찰, 묘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관찰을 해야 한다. 자, 이제 정호승의 또 국화빵을 굽는 사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의 마지막 기회인데 누가 낭송 좀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눈물을 부을 줄 아는군. 눈물로 따끈따끈한 빵을 만들 줄 아는군. 오늘도 한강에서는 사람들이 그물로 물을 길어 올리는데 그 물을 먹어도 내 병은 영영 낫지 않는데 당신은 눈물에 설탕도 조금은 넣어줄 줄 아는군. 눈물의 깊이도 잴 줄 아는군. 부은 눈물을 뒤집을 줄도 아는군. 네, 감사합니다. 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국화빵 굽는 거 보셨죠? 저는 국화빵 굽는 맨날 저도 국화빵, 붕어빵 뭐 이런 거 좋아해갖고 집에 들어갈 때 트럭에 그런 분들 계시면 그냥 무심코 사서 돈 주고 이렇게 왔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시는 참 다르구나 이런. 그러니까 이분에 보면 시인이라는 시도 있는데요. 시인의 제목인데 그것도 추어탕집 앞을 지나가다가 겨울날 추어탕 앞을 지나가다가 그 다라이에 빨간 다라이에 미꾸라지들이 막 이렇게 뭉쳐서 꽝꽝 얼어붙은 그 모습을 보고 시인의 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과 연상시켜서 시인의 운명, 시인의 일생에 대해서 쓴 시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러면서 되게 놀라고 참 감탄을 하는데요. 이렇게 국화빵을 굽는 정말 이름도 모르는 처음 보는 사내 남자의 그 국화빵을 굽는 모습을 무연히 살펴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어떤 그
사람들의 인생의 슬픔, 그 눈물의 깊이, 눈물의 설탕도 조금은 넣을 줄 안다. 뭐 이런 표현인데 참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 그림. 사실은 그 국화빵을 굽는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이런저런 일을 해보다가 결국은 국화빵을 구워서 길에서 파는 그런 업을 갖게 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연민도 느끼면서 그 국화빵을 굽는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잘 익었나 찔러도 보고 하는 그 과정을 눈물에 설탕도 넣고 눈물의 깊이도 재보고 구운 눈물도 뒤집을 줄 아는 거. 이런 식으로 참 표현을 했다는 게 정말 맛있고 감동 있고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찰의 힘과 관련해서 제가 그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소설가 이제 1970년 개띠 소설가들이 요즘 이제 활약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잘은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은데 글 아주 잘 쓰는 유망한 문학돈 여성인데요. 이름이 한강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한승원이라는 또 유명한 소설가예요. 그의 딸인데 연세대 국문과를 나왔는데 그 친구가 저랑 동갑내기 개띠면서 같이 샘터에 있었어요. 그 샘터의 동료 기자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입사하기는 했지만 저는 뭐 전혀 촉망받지 못하는 정말 그저 일개 직원일 뿐이고 그 숱하게 드나드는 문인들 시중 들고 거기서 그냥 어떻게든 글쓰기를 좀 배워보려고 아득바득하는 그런 이제 꼬마 기자인데 한강이라는 정말 아버지의 그 백그라운드와 또 연세대 국문과고 이미 시인으로 등단한 상황이었어요.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거물급 동료 기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그 컴플렉스 주눅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게다가 동갑내기잖아요. 그리고 또 말도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막 스타스럽고 가볍지가 않고 어쩜 이렇게 그 친구는 예쁘기도 한데다가 머리도 길고 이렇게 말이 별로 없고 조용히 웃기만 하고 그래서 굉장히 더더욱 상대를 주눅들게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한 번은 같이 이제 그 이제 기자들끼리 MT를 갔어요. 근데 그냥 당일치기 MT를 그 을왕리해수욕장, 예, 저쪽 인천공항 쪽인가요? 영종동. 아무튼 을왕리해수욕장이라는 데를 갔는데 당일치기로 그냥 야유회 비슷하게 갔어요. 기자들끼리. 그래서 뭐 우리는 점심도 뭐 싸운 점심도 까먹고 도시락도 먹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바다가 좋다 이러고 뭐 파도 치는 데 가서 뭐 놀다가 뭐 어쩌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한강이 잠깐 없는 거예요. 보니까 혼자서 계속 이렇게 저쪽 해안선을 따라서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작가인 척 한다. 우리는 이제 속으로 정말 작가 티를 내는구나. 그래, 글은 저렇게 해야 잘 쓰는 건가? 뭐 이제 그런 시샘과 이제 그래 또 이제 부러움 이런 게 섞여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하루를 보내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해 신춘문예라는 게 있잖아요. 신춘문예에 한강이 이제 서울신문에도 내고 동아일보에도 냈던가 봐요. 두 군데 다 당선이 됐어요. 동시에 당선이 돼서 동아일보가 포기하고 서울신문이 이제 한강을 신춘문예의 소설 당선, 시인으로는 이미 등단했지만 소설로는 새로운 등단이죠. 한강이 새로운 소설가 이제 그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서 우리가 야 대단하다. 어떻게 한꺼번에 두 군데나 신춘문예가 당선이냐 뭐 이랬는데 그 작품을 봤더니 을왕리해수욕장 갔다 온 얘기예요. 더더욱 충격인 거죠 우리는. 야 어떻게 똑같이 을왕리해수욕장을 갔다 와도 한 팀은 막 그냥 놀고 해벌떡하고 웃고 뭐 이러면서 이제 소주도 마시고 나스레치 새로이로 이러고 오는데 한 친구는 거기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다르구나. 어릴 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기자로 밥 벌어먹고 살면서 이제 막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한 이제 노하우도 얻고 뭐 이런저런 이제 데스크한테 혼나보기도 하고 독자들한테 꾸지람도 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써보니 이 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정말 관찰을 하고 작은 것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이런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를 그 같은 동료 기자였던 한강에게서 배워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자 교훈으로 남아 있어서 늘 이 한강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디 MT나 뭐 어디 휴가를 가더라도 그냥 날탕으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냥 휙휙 지나다니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번에 경남 통영에 약간 휴가를 갔다 왔다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막 거의 막 그냥 막 릴렉스 하면서 그냥 펜션에 누워서 이런 유혹을 벗어나셔야 돼요. 뭐 그냥 이러지 아무리 휴가라도 자꾸 귀찮더라도 땡볕이지만 정말 땡볕이 너무 더웠는데도 그냥 막 남편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박경리 기념관에도 가고 그 유명하다는 통영 케이블카를 타고 무슨 미륵산인가 거기도 올라가 미륵산 올라갔다가 제가 하나 건진 게 거기가 통영이라는 데가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만 알지 통영 상륙작전 혹시 아세요? 예, 처음 알았어요.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 이런 거만 알았지 통영 상륙작전이라는 게 6.25 때 있었대요. 그래서 저 아래쪽까지 내려간 북한군들을 우리가 통영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들을 퇴거시킨 그 정말 우리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게 그 지역이라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게 한국군 단독으로 성공한 상륙작전인데 그 때문에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이 나왔대요. 그게 해병대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김 무슨 대위가 주도해갖고 그래서 야 귀신 잡는 해병대 우리는 그냥 흔히 쓰지만 이 말의 유래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게 그 팻말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을 가더라도 또 어디 관광지에 가더라도 귀찮아서 이렇게 잘 안 보잖아요. 그런 거 가능하면 읽으시면 거기서 굉장히 좋은 글감들 왜 역사소설 쓰시는 분들 최인호 선생님도 그렇고 역사소설 쓰는 분들 보면은 그런 데서 실마리를 찾아서 막 상상의 날개를 펼치시잖아요. 네. 다 품을 들이지 않으면 발품을 들이지 않으면 결코 좋은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박경리 문학관도 가고 또 뭐 오미사꿀빵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 원조집도 찾아가고 충무김밥 제일 맛있다는데 어디도 찾아가고 해서 제가 글감을 아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보람찬 휴가였는데 어디 뭐 당일치기 여행이든 어디든 가셔가지고 그런 짭짤한 소득을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예. 그러려면은 우리가 3번 걸어서 여행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제주 올레 다 아시죠? 제주 올레 예. 거의 경제적 제주가 관광지로서 거의 이제 최고점을 찍고 막 하얀길로 들어서던 제주도를 다시 일으킨 게 제주 올레죠. 예,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주 올레 이제 그 실무를 뭐 이제 서명숙 예 그분도 이제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 그분 저보다 훨씬 높은 연조의 선배라서 뭐 그런데 그 밑에 실무를 다 하는 사무국장 안은주 사무국장이 저의 그 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그 제주 올레길을 그 지금 거의 한 20코스가 됐나요? 아무튼 제주를 한 바퀴 다 돌렸죠 최근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공들인 노력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봉급 정말 박봉에 그 정말 돈도 안 되는 그런 거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 일을 하는데 보람은 거기에 그러니까 정말 세계 어느 정말 유명하다는 관광지는 다 돌아다녀본 부유한 부자들이 와서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찾아오는 곳이 제주 올레래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풍경은 없다고 제주 올레에 와서 새롭게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홍나희 씨도 왔었대요. 그러니까 그 막내딸을 잃고 네, 막내딸이 미국에서 죽었죠. 그래서 그때의 상처를 씻기 위해서 홍나희 씨가 그 제주 올레길을 걸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치유의 길처럼 된,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뭐 제주도 한 번쯤 가보셨겠지만 자동차를 타고 휙휙 지나가던 정말 뭐 무슨 폭포 뭐 어디 무슨 중문단지 관광단지 뭐 이세돌 뭐 이 무슨 돌이지 이시돌 목장 뭐 이런 데 이제 유명한 데인데 꽃사다 점점이 찍고 다니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해안선을 따라 돌면서 속사를 보는 것, 그 지역, 그 원주민들이 사는 모습, 그 원주민들이 운영하는 식당, 커다란 대형 빌딩의 맛집이 아니라 그 도심의 한가운데 맛집이 아니라 그 시골길들을 걸으면서 그 정말 제주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뭐 몇 번 이렇게 걸어보긴 했지만 꼭 그러니까 제주올레의 힘이라는 거는 사실 디테일의 힘이에요. 디테일. 우리 글에서도 제주올레처럼 써야 돼요. 글을.
글을 쓰시려면. 단편 소설도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디테일이에요. 그냥 국밥빵 삶는 사람만 보고 계속 보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 작은 것들, 작은 것의 맛들, 아름다움을 찾으려면 특히 여행할 때 걸어야 되고, 다리가 아파도 많이 걸어야 늦게 가게 되고, 늦게 가야 여러 에피소드를 경험하게 되고, 예. 그래서 반드시 걸어서, 많이 걸어 다니는. 그래서 저는 뭐 어디 저 취재 인터뷰하러 갈 때도 뭐 이렇게 웬만큼 한 3, 40분은 걸어도 되겠다 하는 곳은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면서 이제 주위 풍경도 보고, 또 그 기사가 잘 안 써지거나 머리가 복잡하고 이럴 때는 그냥 우리 회사에서 교보가 가까우니까 그냥 교보를 한 바퀴 돌아요. 그냥 교보 그 이제 책 제목들도 보고, 예, 그 문구 같은 데서 문구 막 액세서리도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데, 그리고 아니면 삼청동길을 걷거나, 요즘 좋은 길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집 주위의 좋은 길들을 이렇게, 특히 새로운 길들도 많이 걸어보시고. 전혀 안 가보신데 가로수길 가로수길 안 가보신 분들 많죠? 신사동 가로수길. 그런 데도 가보셔야 젊은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서촌, 요즘 뜨는 서촌은 아마 좋으실 거예요. 서촌, 북촌 이런 길도 한번 걸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지, 또 그 구석구석 아직도 남아있는 그 후진 목욕탕 하며, 낡은 교회 예배당 하며, 예, 그런 데서 그 목욕탕, 그 북촌의 그 중앙탕이라고 왜 그 아주 오래된 정말 막 쥐 나올 것 같은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때밀이로 한 30년을 15살 때부터 때를 밀어온 언니가 있어요. 지금은 거의 중년. 꼭 그분을 소재로 한번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그분을 제가 인터뷰하러 가야 되니까 귀찮아서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분들이 정말 좋은 글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이제 그 북촌 목욕탕을 한번 그냥 그 자체로, 왜냐하면 거기가 뭐 유명한 드라마들의 그 촬영지로 많이 나간대요. 영화나 이런 데로. 그래서 어떤 곳이길래 하고 가봤다가, 가서 이제 취재하는 척하면서 목욕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정말 그 제가 막 사우나 엄청 좋아하는데 정말 불편하긴 한데, 거기서 발견한 그 때밀이 언니, 그 아줌마를 정말 취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봐야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가봐야 글감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준비를 못했는데, 국어사전과 친해지기,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고 저도 이거 하기 너무 힘든데요. 다시 내가 국어사전을 펼쳐야 되겠다 하고 작심한 게, 박경리 기념관에 갔더니 박경리 선생이 이제 생전에 그 원주에서 글을 쓰던 이 안진뱅이 책상과 그 서재를 그대로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두루마기, 이렇게 늘 입고 다니는 두루마기 뒤에 걸려 있고 뭐 하고, 이제 책상 위에 원고지들이 막 흘러다니고 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만한 검정색 두툼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난 저게 성경책인가 막 되게 두꺼워, 까만색 표지에. 그래서 봤더니 국어사전이에요. 진짜 정말 커요. 그러니까는 가능한 한 많은 우리말이 들어있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자기 책상 바로 옆에 그 커다란 국어사전을 놓고 늘 확인하고 쓰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띄어쓰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어사전에 띄어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맞춤법은 물론이고 그 용례 어떻게 쓰이는가, 이 문장들이, 이 단어들이 예를 들어 이런 문장에 쓰인다. 근데 그 예문들이 보통 단편 소설이나 이렇게 중요한 좋은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끼고 산다. 뭐 요즘 학교에서도 애들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그런 습관을 들이게 하려고 국어사전을 꼭 사서 옆에 놓게 하는 학교도 선생님들도 있고 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이려고. 우리가 이제 글을 잘 쓰려면 국어사전이랑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네이버 사전이라도 인터넷에서 꼭 좀 확인을 해보시고 하면 좋은데, 국어사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 프로라고,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경리 선생조차도 돌아가실 때까지 국어사전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라도 정말 예쁜 단어,
새롭지만 예쁜 단어가 들어가면 글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어사전과 친해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모하는 습관. 예, 그 정말 모든 문인들. 제가 김황식 총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많은 박수를 받고 떠난 그 국무총리 있으시죠? 예, 지금은 독일에 가 계시는데 김황식 총리도 문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재밌는 게 김황식 총리 또 김영란 대법관 요즘 뭐 김영란 법 만든다고 막 이렇게 좀 한창 정계에서 그러는데 김영란 전혀 문학은 모를 것 같은 그 묵뚝뚝하고 재미없는 판사들이 어릴 시절 꿈은 문청, 그러니까 문학도가 되고 싶었다는 거가 되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김황식 총리는 그 기사에도 썼지만 머릿속에 늘 정말 시조, 뭐 당시 뭐 이런 게 항상 들어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인터뷰하다가 그럼 뭐 좋아하는 시가 뭐세요? 그러면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서 뭐 그때 바위인가 유치원의 바위가 그냥 그 자리에서 쭉 나와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기사의 맨 끝에 그거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총리실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유회를 가든 어디를 가시든 꼭 앉아서 시 한 수씩 읊으신다는 거예요. 그 국무총리가. 그래서 이제 인터뷰할 때 물어보니까 국어 시간이 너무 좋았대요. 국어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국어의 시험과는 별도로 국어책의 교과서에 있는 그 시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 오죽 그 국정교과서에 좋은 시들만 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들이 너무 좋아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만 나오면 무조건 외웠대요. 그게 너무 좋아. 무조건 외운 게 항상 외우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늘 시를 품고 사는 사람이라 저렇게 따뜻한 총리가 되었구나. 김영란 대법관 같은 경우도 사법시험을 본 거,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한 거, 사법시험을 봐서 판사 변호사가 된 걸 제일 후회한대요.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퇴했잖아요. 은퇴하고 지금 서강대 석좌 교수로 있는데 뭐 이제 뭐 로펌이나 이런 데 가서 돈 벌 수 있는데 석좌 교수로 갔다고 이제 그때 또 뭐 조명을 받고 하셨는데 그분이 석좌 교수는 월급이 별로 없대요. 뭐 대학에서 그러나 시간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강의 몇 개만 하면 다 자유시간. 그래서 나머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리라. 이래서 자기가 무슨 로펌이니 뭐니 뭐 이런 데 온갖 좋은 데서 오라고 해도 다 거절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나머지 자유시간을 정말 내 인생에 못 해본 거 해보고 살겠다. 그러면서 그 이제 글도 쓰시고 글도 참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자긍심을 가지시라고 이 문학을 흠모하고 글쓰기를 흠모하는 이런 나의 그 욕구 그 자체로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메모하는 습관. 자 이제 오늘부터 당장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얼마나 많이 메모해 오셨는지 검사를 할 텐데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생활 그 자체다.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이 제가 이제 한 사람한테 꽂히면 그 사람만 연구를 하기 때문에 박경리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이분이 어느 인터뷰 중앙일보와의 생전의 인터뷰에서 돈 벌기, 글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공감이 돼요. 이게 내가 잘 살아야 그러니까 글만 아주 멋지게 쓰고 내 삶은 엉망진창이면 절대 남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러니까 잘 살려고 노력하는 나의 삶 속에서 되게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글감도 만나고 좋은 깨달음도 얻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준마병법과 관련해서 준마병법이 저를 치유하는 그런 글쓰기였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시어머니랑 산다고 아까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텐데 제가 약간 좀 이렇게 43세 만으로 43세의 제 실제 나이에 비해서 조금 50대의 생각을 하는 그런 원인이 남이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신이 시어머니랑 살아서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되게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일을 하는 여성이다 보고 아이는 태어났는데
누구한테 맡길 데는 없고 그때 마침 우리 홀 시어머니께서 마산 분이신데 마산에서 그 이제 몸이 아프셔서 서울 병원에 와 계시다가 그냥 눌러 앉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의 신혼 몇 개월 빼고 임신 이후로 거의 어머니랑 지금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99년부터니까요. 근데 이렇게 뭐 남들은 뭐 정말 효분한네 막 이러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정말 애증과 갈등과 정말 시어머니랑 안 살고 혼자 정말 그 오손도손 부부가 핵가족을 이루며 사는 부부들 너무 부럽고 근데 저는 정말 거의 휴가를 저희끼리 가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시어머니 모시고 늘 시어머니 눈치 보며 시어머니 기분이 어떠신지 막 이러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그게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저희는 또 오히려 아들과 또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란 것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고부 갈등 얘기만 들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그때까지는 그냥 누르고 그냥 참고 왜냐면 내 어머니가 내 아이들을 봐주시니까 어떨 때는 내 아이들을 볼모로 잡혀서 그저 무조건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런 삶이 되게 좀 구석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2007년부터 준마병법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고 일하는 여성 엄마로서는 가장 힘든 시기가 이제 그 초보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애를 뒷바라지하면서 시작되는 건데 그때 정말 미칠 것 같은 그 하루하루의 생활을 거기에 숨통을 틔워준 게 준마병법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일어나는 그냥 괴로운 일 그 여성으로서 느끼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징징대며 쓰는데 어느 날 우리 그땐 다른 부장이었는데 여자 부장이 지금 징징대는 거 쓰지 마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걸 읽고 같이 슬퍼지면 안 돼. 같이 우울해지면 안 돼. 그래도 재미있게 웃을 수 있는 글을 써야 그게 그 이제 독자들이 좋아한대요. 이게 이제 저보다 선배인 신문 기자가 해준 얘기라 그분은 아마 그렇게 기쁜 뜻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고 내가 힘들지만 징징거리면 쓰지 말고 조금 희망을 발견하는 쪽으로 애써보자. 그래서 이제 글을 그렇게 써야 되니까 제 생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머님이 예를 들어 어머님이 똑같이 둘이 아들도 일하고 들어오고 며느리도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이제 나보고 이제 소파에 누워 있으면 저는 들어오자마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남편 밥도 차려야 되고 애들 숙제도 봐줘야 되고 뭐 운동화도 빨아야 되고 12시까지 또 새로운 일이 있는데 남편은 자고 있고 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하고 남편은 당연하게 하고 막 이러면은 너무 속상하고 어머니가 밉고 막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일상을 살아오면 뭐 떨어져 살더라도 시어머니에게 느끼는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불만이 있다가 어머니랑 같이 목욕탕을 가게 됐는데 제가 풀기 시작한 게 목욕탕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이해하고 이제 처음에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 그 다음에 목욕탕을 이제 버글버글 신혼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없어지는 데라 목욕탕에 가서 어머니의 등을 밀어드리는데 이 여인도 대한민국의 한 여성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순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등을 미는데 정말 이렇게 그 젊은 여인의 살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시들해져가는 그런 등에서 때리는데 참 고단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서 태어났을 내 남편과 그 형제들과 또 그 한국의 여성으로서 비록 나랑은 생각이 전혀 다른 세대의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겪어왔을 그 숱한 질곡 이런 게 목욕탕에서 때를 밀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서 이분도 나처럼 젊은 시절이 있었고 그 욕망이 있었고 막 꿈이 있었고 이랬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초라한 이제 여인으로 늙어가면서 하는 그 어머니 모습에 약간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내가 어머니의 시선으로 한번 글을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머니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들려주는 그 어린 시절 결혼 초반 얘기 이런 거 자꾸 제가 물어봤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을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남편이 고3 때 돌아가 있으니까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부터 해서 제가 이제 준마병법의 글감으로도 삼고 했는데 그 묵뚝뚝하고 아들밖에 모르고 경남 마산이면은 정말 마초의 고향이다. 부산보다 더 세고 드세고
여인들은 더 드세요. 정말 올케가 내가 올케지. 시누이랑 시어머님이랑 앉아 있으면 거의 뭐 지금 싸움 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어머니가 정말 남자 같고 잘도 싸우시고 이러는데 그런 어머니가 다 춤바람이 났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남편 몰래 그 엄한 남편 몰래 정말 춤을 배우러 다니고 싶어가지고 남편이 어디 출장 간 날 그 자기 친구들이 오라는 거기에 춤 선생이 있는 그 교실로 이제 그 집으로 가서 이제 대문간을 들어서다가 거기서 눈치를 채고 기다리던 남편한테 잡혀가지고 봉변을 막 이제 뛰고 달리고 막 이제 그 쫓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참 어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실감이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러니까 같이 남아 아들을 선호하고 뭐 이런 게 우리는 나쁘다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그 자체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대신 이제 조금씩 명절에 그거는 바꿔가고 있지만 어머니랑 타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머니랑 살아온 게 지금도 살지만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글감을 되게 많이 만들어 주셨고 어머니에 대해서 덜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또 그 어머니는 누군가의 친정 어머니인 거예요. 나는 친정 어머니는 애틋하게 생각하지만 시어머니는 왠지 악역 같고 막 이렇게 나를 못 살구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애틋해하는 친정 엄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인 거예요. 내 올케의 시어머니. 근데 올케가 가끔 투덜거리고 이럴 때 보면 우리 친정 엄마도 시어머니 노릇을 보통 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 들으면서 친정 갔을 때 엄마 그렇게 하지 마요 이러면 며느리들이 싫어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글쓰기란 준마병법을 쓰면서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남편의 입장이 돼서 써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네가 남자야? 왜 남자가 주인공이 돼서 써? 막 이러는데 물론 제가 남자는 아니지만 취재를 하죠. 남편의 얘기도 물론 남편과는 어색해서 뭐 잘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남자 기자들의 그 애환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애환들을 막 듣다 보면은 정말 그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제가 모아서 하나의 이제 그 이야기로 만들어요. 그럴 때 내가 그걸 쓰면서 제가 눈물이 먼저 나고 이렇게 막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러니까 치유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웠던 남편이 이제 조금은 예뻐 보이고, 예.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 앵무새 죽이기에 나왔던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 그게 글쓰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런 글쓰기를 하다 보면 내 일상도 굉장히 굉장히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변해간다는 걸 느끼고 되게 저도 소심하고 우울하고 이런 뭐랄까 외로움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 준마병법을 쓰면서 굉장히 왁자지껄한 아줌마가 되고 굉장히 그 남의 이야기에 관심도 많이 갖고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준마병법을 나중에 가서 쭉 보시면 이혼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혼녀는 아직 여전히 사회에서 좀 이렇게 터부시된다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어쨌든 막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 주위에도 많고 저도 할 가능성이 맨날 싸우니까 가능성도 있고 투닥거리고 뭐 이혼이 남의 일이 아닌 요즘 세상에 내 이혼녀인 후배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겪는 애환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 이혼녀라고 그러면 조금 일단 좀 얕보는 남성들의 시선이랄지 같은 여성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겠지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털어놓은 얘기들을 이제 적어서 제가 준마병법으로 쓴 것도 있는데 그거는 꼭 자신이 이혼해서가 아니라 같은 여성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게 물론 나의 상황, 내가 경험해봤던 에피소드 일화들 가지고 이제 글감을 삼아서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그냥 술자리에서 이렇게 소주 한 잔 드시면서 그 사업이 망해서 또는 뭐 아파서 절망했던 친구들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잘 들여다보면 아 요거를 글감으로 삼아서 참 이렇게 써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영감들이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우리 영어 배울 때 자꾸 영어로 생각하는 법을 자꾸 모든 문장을 영어로 생각하려고 걸어다니면서 뭐 해야 된다 막 영어 강사들이 막 그러는데 맛있는 글 쓰기도 자꾸 내가 맛있는 글 쓰기 그러니까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누가 문자 보냈고 누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을 그냥 뭐 요즘 애들은 이응, 응, 뭐 크크 뭐 이렇게 하면 절대 맛있는 글이 안 되고 그냥 안부 인사를 한 줄 적더라도 아주 맛깔스럽게 내가 해보려고 그 한 줄 문장으로 답하기 위해서 공을 한번 들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좋은 하루 되세요. 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뭐 이런 거 말고 조금 색다르게 오늘도 폭우처럼 시원한 하루가 되라든가 뭐 근데 좀 황당하더라도 좀 상대가 되게 재밌어 할 표현들 제가 아까 개콘이나 유머 채집 많이 하시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나의 잠재력 진단 자가 테스트 하는 거 그게 그냥 재미삼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재미있는 것들에 관심이 많아야 되고 그런 걸 그 정말 카톡 때문에 카카오톡이라는 거 아시죠? 카톡 때문에 하루에도 막 수백 번씩 카톡이 뜨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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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리는데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도 없고 한 분이 맨날 그날의 유머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특히 저 여성분들 그러면 되게 저희는 남자 부장인데 그분도 엄청 그런 거 좋아하세요. 요즘은 되게 재밌는 영상도 많잖아요. 그런 재밌는 영상, 뭐 우스갯소리 막 이런 거를 막 보내는데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내셔갖고 온갖 사진들 다 올리고. 그런데 준마병법 쓸 때 막 이제 글이 안 써지고 막 이럴 때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그분이 보내줬던 유머가. 그럼 막 카톡을 막 뒤져요. 뒤져서 막 찾아내면 제가 이제 부부 관계를 많이 쓰니까 부모, 자식, 뭐 가족 사이부터 부부 갈등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유머에 보면 부부 사이 일들을 풍자하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인용하는 것들이 아주 쏠쏠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저번에 그 갑상선암 뭐 할 때도 제가 그 남편과 남친의 차이도 카톡에서 얻은 거거든요. 남편과 남친의 차이 아시나요? 남친은 무조건 내 편, 남편은 무조건 나. 맞아. 그리고 뭐 연애할 때는 뭐 내 앞에서 울라고 하더니 지금은 뭐 내 앞에서 절대 찔찔 짜지 말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남편과 남친의 차이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카톡에서 얻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안테나를 세우시고 정말 이게 무슨 글 소재야, 이게 무슨 글감이야 하고 무시하셨던 것들을 아주 성실하게 모으시다 보면 그게 그러니까 꼭 이렇게 외워서가 아니라 이게 적어서 어딘가에 적어두면 내 머릿속에도 어느 순간 저장돼 있어요. 더 깊이 각인된 게 있고 뭐 얕게 각인돼. 근데 정말 재밌었고 인상적이면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글을 쓸 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리고 길을 걷다 어떤 에피소드를 만났을 때 저번에 내가 모았던 그 글감 목록에 요거랑 연결해서 내가 이 글을 하나 쓸 수 있겠다. 이런 게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지만 이런 습관들을 들이시면 일단 기본 토대는 쌓으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오늘 첫 강의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뭐 숙제해 오신 거를 바탕으로 약간의 이제 실전에 들어가실 텐데요. 그러려면은 겁내지 마시고 숙제를 해 오시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시 한 편 찾아오기. 네. 부끄럽다 생각. 내가 이런 시를 제가 낭독을 시킬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너무 초등학교 수준의 시 아닌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울린 시는 다 좋은 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잘 알려진 시라고 해서 거부하실 필요 없고 뭐 아주 어려운 시를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예, 내 마음의 시, 나를 울린 내 인생의 시 한 편씩 찾아서 오시는데 이메일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제 이메일로 여기다 안 적어놨구나. 제 이메일로 미리 숙제를 보내오시면 그 다음 숙제, 그 다음 강의에 제가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숙제 내잖아요. 근데 정말 하기 싫고 이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숙제들이 막 들어와요. 그렇게 열심히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더 많이 얻어가실 수 있고 자기가 쓴 글이 물론 부끄럽고 좀 뭐 그걸로 가지고 여기 수업의 교재로 삼는다는 게 부끄럽지만 굉장히 또 보람 있어 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첨삭이 되고 이제 바뀌니까 그러니까 겁내하지 마시고 보내시면 훨씬 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표현, 단어, 감동받은 문장들 메모해 오시기. 네. 뭐 하나라도 좋으니까 뭐 많이 해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일주일 사이에 이제부터 우리가 학생이 되었으니 노력은 좀 하실 거 아니에요. 시도 한 편, 시도 좀 읽어보시고 메밀꽃 필무렵도 한번 잊혀졌지만 들춰보시고 자식들 방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소설책도 지져보시면서 어떤 작품이라도 좋으니 좋은 표현, 감동받은 문장들 이렇게 메모해 오시고요. 이게 가장 어렵겠죠. 지난해에는 어머니였어요, 소재가. 근데 제가 이번에는 아버지로 했어요. 7, 8매면은 A4 용지로는 한 장 정도고요. 한 장 조금 넘어도 되고 200자 원고지로 7, 8매예요. 근데 그 이메일이나 뭐 컴퓨터로 안 하셔도 되고 그날 원고지에 써 오셔도 되고요. 손글씨로 써 오셔도 되고요. 근데 이메일로 미리 보내주시면 제가 그 글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삭을 해서 제가 그 다음 수업 시간에 훌륭한 수업 교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요즘 꽂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아들들은 모르겠는데 딸들은 아버지랑 별로 잘 이렇게 안 친해요. 저도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충청북도의 가부장적인 아버지시라 되게 엄하게 키우셨고 아버지랑 살갑게 뭘 나눈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파킨슨 증세가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좋아하던 운전 정말 잠시도 집에 붙어 있지 않는 분이고 맨날 그 아까 여기 머리에 유리창 그 유리 뽑고 나오셨다고 하듯이 늘 차와 함께 살던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 꼼짝없이 집에서 누구의 부축이 없이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전화를 통화를 하면 그래 별일 없다 엄마 바꿔줄게 이렇게 항상 전화하면 지금 최근까지도 그러셨던 분이 요즘은 전화를 하면 그래 둘째냐? 그래 어디요? 학교래 회사 가는 길이야? 별일 없어 막 이렇게 말씀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충격적인 그래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버스간에서 눈물이 이게 참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듦 그러니까 자기 몸이 병약해지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약해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전혀 몰랐던 그 이제 아버지 모습 이제 언젠가 이제 준마병법에 곧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추억 속의 아버지는 저마다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죠? 물론 강인한 아버지시들이고 하지만 근데 이거를 거시적으로 내 아버지의 일대기를 쓰라는 게 결코 아니죠. 7, 8매면은 아주 짧은 글이에요. 이게 쓰시다 보면 알겠지만 긴 글이 훨씬 쉽고 짧은 글이 가장 어렵습니다. 줄이는 게 더 어려운데요. 7, 8매라는 이 정말 제가 준마병법이 11매예요. 11매인데 7, 8매면 그보다 더 작은 건데 그 7, 8매라는 공간에 내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으려면 일대기를 써서는 안 되죠. 일대기.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나서 뭐 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거나 뭐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나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아버지와의 한 장면이 있으실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그거를 추억해서 쓰시면 돼요. 가물가물하지만 애써서 추억하셔서 그 아버지와의 있었던 일화. 정호승 시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일화가 자기에게 강렬하게 남아있는 아버지의 일화가 자기도 아버지랑 안 친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 휴가를 나왔을 때 자기 머리를 깎이러 갔나 이발소에 갔나 뭐 하고 이제 이발소에 가서 아들 그 장성한 아들이 이발소에 가는데 따라오셔가지고
아들 머리 깎는 걸 무연히 지켜보시다가 아들이 다 깎으니까 일어나서 꼭 마치 초등학생 어디 물가에 보내는 그런 아버지처럼 늙은 아버지가 뒤에 앉아 계시다가 아들이 다 깎으니까 뒤에를 털어주시면서 같이 아버지랑 나가 이제 미용 그 이발소문을 열고 나서는데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펑펑 쏟아지는 눈길을 아버지와 함께 대화가 없이 정말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대화가 없이 그냥 묵묵히 걸어가던 그 장면이 아버지 하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아버지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지금은 아버님이 거의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시니까 거의 반신불수가 돼서 누워 계시는데 이제나 저제나 이제 상을 치를 준비를 하시는데 아버지와 정말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그 아들로서의 후회가 너무 막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시로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호승 씨의 그 한 장면, 내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 한 장면을 가지고 그거를 묘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본인도 자식으로서의 가슴도 뭉클해지고 정말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와 만약에 관계가 나빴던 분이라면 화해도 하게 되는 그런 글쓰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버지를 소재로 뭐 꼭 7, 8매 딱 아니고 조금 늘어나요. 한 10장까지도 되는데 10장이라고 그러면 또 15장까지 써오시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7, 8매에 맞춰주시고 서툴러도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뭐 좋은 시 한 편 찾아오기, 좋은 표현 이런 거는 뭐 그냥 슬슬 하셔도 되지만 이 아버지 글쓰기는 한번 공을 들여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작년에 어머니 가지고 할 때 뭐 어머니는 워낙 많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들은 많고 막 애정이 묻어나는 글들이 엄청 많았는데 아버지는 또 다른 또 그 감동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그러니까 한없이 시간을 들이면 결국 안 하게 돼요. 일주일이 너무 짧은 것 같고 못할 것 같지만 그 제한된 시간이 있어야 글쓰기 숙제를 하시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또 질문 없어요? 이번 수강생분들은 너무 얌전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첫 시간이라 그렇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써온 글 과제를 가지고 또 더욱 재미있는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